모스크바 3상의 결정을 보면은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규식이나 안재홍이나 여운형 같은 분들은 빨리 우리가 미수공유에 협조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수립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온 민족이 다 함께 반탁을 벌려가지고 신탁통치는 받지 않도록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인데 김구 선생이 그 당시 판단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송건호 선생의 비판이었습니다. 송건호가 현대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인물론이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전환기에는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해방 공간에서의 이승만과 김구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송건호 선생이 제일 큰 관심을 가진 것은 이승만과 김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한국 현대사가 이 두 사람의 노선에 의해서 뒤바뀌어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승마니즘, 백범이즘이라는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승마니즘은 뭐냐면은 냉전에 편승해서 자신의 정치적 활로, 권력의 영구화를 꾀하려는 그러한 착상이라고 본다면은, 그러한 이즘이라고 본다면은, 백범이즘이라는 것은 냉전보다 민족을 우위에 두고 그런 속에서 민족의 활로와 자신의 정치적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백범이즘으로 규정을 했던 것이죠. 해방에 대한 그의 문제의식을 집약한 글이 8.15의 민족사적 인식입니다. 민족의 참된 자주성은 민중이 주체로서 역사에 참여할 때만 실현되는 것이며 바로 이러한 여건 하에서만 민주주의는 꼽히는 것이다. 송건호의 역사 연구는 언론인이 가야 할 길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인의 역할과 역사가의 역할이 다를 수 없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변변한 책상 하나 없는 환경 속에서도 현대사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조금밖에 있고 애들이 많으니까 애들 방을 주다 보니까는 서재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밥상 놓고 안방에서 그 많은 글을 다 그렇게 썼어요. 이제 그래서 이현희 선생님 이사하실 때 우리가 다 초청받아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 너무 서재가 좋으네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이사 와서 제일 먼저 생각하게 손 선생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많은 책을 서재 없이 밥상 놓고 다 나온 글이에요, 그게. 근데 지금도 그게 내가 가슴이 아프다고. 근데 지금도 좋은 서재에서 그렇게 쓰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 않다. 그가 남긴 역사와 언론 분야의 글들은 훗날 20권짜리 전집으로 엮어낼 만큼 그 양이 방대합니다. 그 수많은 원고들 속에는 언론인이자 역사가였던 송건호, 그의 철학과 가치관이 잘 녹아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언론, 특히 신문은 곧 역사였고 기자가 가져야 할 기자정신, 그것은 곧 역사의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송건호는 기존의 신문들은 자본과 권력에 빌붙고 물들어서 스스로 나아질 희망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론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스스로가 넌센스 프로젝트라고 불렀던 거대한 실험에 들어가게 됩니다. 중학교 3학년 국어 교과서에는 송건호의 글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진실 보도는 일반적으로 순환의 길을 겪게 마련이다. 권력의 저항에 진실을 위해 살기는 어렵다.
양심적이고자 하는 신문 또는 언론인이 때로 형극의 길과 고독의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84년 12월) 송건호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의장직을 맡습니다. 민언협은 75년과 80년 언론 사태 때 해직된 기자들을 중심으로 결성됐습니다. 그가 이끌던 민언협은 말지를 창간해 당시 제도 언론이 외면하던 진실을 알려나갔습니다. 미문화원 점거 사건을 비롯해서 비참한 노동자들의 현실, 그때로서는 금기에 가깝던 사실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정권의 혹독한 탄압이 잇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말지를 편집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즉시 이제 경찰들이 저희 편집실을 덮쳐서 그때 이제 이렇게 인쇄하려고 만든 초본을 뺏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말지 창간호 만들 때 편집실을 6번쯤 바꾼 것 같아요. 6번 바꾸면서 도망 다니면서 했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서대문 요 샛길의 여관, 지금 폐허가 된 요 민원연합회 여관에서 마지막 편집을 했어요. 86년 9월, 급기야 말지는 그때 기자들의 표현대로 사고를 칩니다. 이른바 보도지침 폭로 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때 모든 언론사는 정권의 보도지침을 받아 그 지침대로 기사를 쓰고 편집해서 신문을 만들어냈습니다. 고문 관계는 오늘도 일체 쓰지 말 것, 광주 사태 유가족 인터뷰는 싣지 말 것, 이런 식으로 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뭐 직접 통제죠. 직접 통제였기 때문에 적어도 양지바른 직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도 물론 하지 않았겠고, 다 그런 식으로 다 그냥 갔던 거죠. 당연한 일로. 사람이 공기 없이 살 수 없듯이 그 당시에 신분들은 다 그 지시에 따라서 제작을 하고 편집을 했다고 봐야겠죠. 전두환 정권의 치부를 건드린 이 사건으로 말지를 발행하던 민언협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관련자들은 구속됩니다. 그때 언론 탄압의 실체는 88년 언론청문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신문사 편집국에 정보기관원이 상주하면서 언론 보도 하나하나를 간섭 지시하는 한편 보도 지침을 어길 경우 기자와 편집자를 연행해서 구타 고문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각 정보기관에서 신문사 편집국의 기관원이 상주를 하면서 기관원들이 언론 보도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간섭을 하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문공부에서는 홍보 정책실이나 홍보 조정실을 통해서 유선이나 말로 보도 지침,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는 홍보 조정실이었기 때문에 홍보 조정 지침이라고 말했습니다마는 홍보 조정 지침을 통해서 보도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하는 그런 언론 통제가 극에 달한 어떤 암울한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언론 통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주하는 기관인들이 보통 몇 명이나 됐어요? 출입하는 기관원들이? 당시에는